국정이 끝났을 때 이렇게 양갈래 갈린 갈등 국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사례에서 어떤 해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시사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차영진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 귀에 들어왔던 게 있는 게 그 국가가 되게 안 좋으면 이제 통합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87년 이후에도 보면 항상 위기가 있을 때 오히려 정치하기가 더 좋았다 그래야 되나요? 동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협치가 강제화되는 것, 집행력에 힘이 붙는 것들이 항상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국정 운영의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뭐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데 뭐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든지 혹은 경제가 되게 타격을 입는다든지 할 때 오히려 더 나은 면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여권이 재집권했을 때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여권이 재집권했을 때는 동원, 결집, 협치를 강제할 수 있는 뭔가의 존재가 외계에서라도 떨어질 때는 그게 좀 가능할 것이고 태평성대가 오면 되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에서 뭐랄까 이제 보복을 하려는 열망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이런 판단 내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계속 이제 보복의 연쇄고리가 정권이 바뀔 때도 이어지는 처음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권됐을 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샌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보복이 가능할 거라 보시는지 아니면 그 연쇄를 좀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적 환경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이 이럴 때냐라고 하는 이럴 때가 닥치면은 뭐 말씀하신 그런 거를 이제 잘 안 나타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흔히 정치 보복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인 정치 보복이라는 게 존재했었나 싶어요. 다 청산을 이야기하거든요. 김영삼 정부가 그럼 이제 노태우 전두환 뭐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그걸 보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청산의 면이 있는 것이고 현 정부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뭐 이명박이 뭐 당한 게 있어야지 보복을 하지. 그쪽은 이제 청산이라고 생각한 건데 현 정부 들어와서 약간 그런 프레임이 생겼고 다시 나타날 것이냐인 건데 그러니까 서로 뭐 그러지 않습니까? 나까지만 하고 그만두자라는 식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인데 뭐 불행 중 다행히 야권이 집권했을 경우에를 제가 국회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의석이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이 좀 약할 것이다. 그 보복을 하려고 해도 이제 뭐 청산을 하려고 해도 이제 막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맨 처음 모두에서 이야기했던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오히려 약간 나은 면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하고 연장선의 말씀입니다. 네. 중국 경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전력난도 지금 심각해서 저희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글로벌 가치사들 때문에 요소수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중국 경제가 만약에 불안정해지고 계속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한편에서는 그게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중국의 제조업이 약해지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 경제도 좀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런 요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2년이니까 지금 딱 20년 됐습니다. 근데 20년 전에는 미국이 우리 수출품의 20%좀 넘게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했었고 중국은 뭐 원자재 중심으로 해서 한 10% 됐는데 지금 바뀌었죠. 중국이 한 우리 수출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한 13%, 그 절반 정도 되는데요. 중국은 우리의 그 우회 수출 경로일 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소비 시장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국이 흔들린다고 그러면 우리 수출의 한 10% 이상은 충분히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경제 질서 재편이라는 큰 구도하에 움직인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한테 그렇다고 중국이 나쁘게 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길이 또 될 수도 있죠. 그 동구권이 80년대 초반에 동구권이 흔들렸을 때 우리의 수출이 동구권 수출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냉전이 끝나면서 또 수출이 뭐 그런 걸로 보면 길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나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회가 열리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어쨌든 뭐 탈탄소 전환기든 그런 감축 시기로 갈 텐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관리 안 되고 그런 폐쇄적인 중국보다는 전환기에서 어느 정도 관리되고 또 그런 축소 지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철강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여러 제조 시설들이 상대적인 경쟁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냥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상상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싼 임금과 싼 원료를 찾아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한 20년 진행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안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무조건 공장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해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것이죠. 우리 편끼리 그 내에서 블록을 이루고 협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싼 중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국제 룰을 지키는 한국이 여러 가지로 유리한 면이 있겠다고 보면 우리한테 분명히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세계의 가장 큰 공장으로 들어선 중국이 환경 문제를 이유로 해서 지금 발작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래? 환경 우리가 그렇게 악동이야? 오케이 우리도 환경 문제 좀 잘 지켜보자 하고 공장을 좀 덜 가동을 하는 순간 전 세계에 지금 공급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요소 수급하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만드는 한국을 눈여겨보는 그런 또 움직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수치상으로 분명 그런 것 같은데요. 직관적으로 볼 때도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대출을 땡겨 쓰고 이런 것들에 비하면 이거는 그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좀 보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계부채는 경제학 교과서에 답이 없습니다. 어떤 노벨상 뭐 10개 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경제학을 넘어선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국민들의 인내 이거 하나야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가계부채는 너무 풀어놔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옥조이면 또 그야말로 터지고 쓰러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전세 실수요를 DSR 관리할 때 넣느냐 빼느냐 하고 고민하는 것도 분명히 실수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조이는 게 용만 들어먹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고민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누가 다음 해 정부를 구성하든지 하든 간에 가계부채는 지금 정도의 이 관리는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집권 후반부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줄여야만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한윤영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가장 큰 게 느낀 특징은 우리 이제 한 선생님 갖고 있는 굉장히 뭐랄까요,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굉장히 확장형 제조업까지도 충분히 K 제조업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 재밌게 느꼈습니다. 문화의 북한에서 보자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한국 K 문화가 언제 이렇게까지 커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좋아하고 있지, 뭐 두려워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이제 입맛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국내로서 보면은 오히려 규제 완화라든지 자유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힘이 된 거 아닌가. 뭐 두 가지가 이제 밖에서 보는 거와 안에서 보는 거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한영님이 볼 때는 이 중상주의와 이 규제 완화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까? 그 둘 다 있다고 봐야겠죠. 이제 흔히 이제 인터넷상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정부의 지원책 이런 얘기하면 일본 우익들의 어떤 날조다 이런 식으로만 보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면이 있냐면은 우리 입장에서 이게 정부의 어떤 문화 정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엔 또 이제 자기네 나라 산업이랑 비교하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대중 정부 때 지원하되 이제 간섭하지 않는다 그 모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역시 지원도 있지만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가게 된 것이 이제 창작자들의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뭐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인데 한류라는 것은
지금 이제 서구권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잊어버린 사실이지만 약간 무리 아래에서부터 차오르 이제 제3세계에서도 유행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이제 20여 년, 한 30년에 걸쳐서 올라온 거라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그 자체가 이제 그 말씀하신 단지 이제 정책 지원만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효용과 생명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누적의 힘이고 그런 제3세기부터 이렇게 쌓아올린 거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나 흐름이 됐고 되게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짧은 현상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뭐 2년, 3년 이런 숫자로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으면 이게 정점에 다다랐을 때의 현상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한동안이라고밖에 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둑계만 하더라도 그 중국 인류 바둑 기사들에게 우리가 따라잡히고 한국 바둑이 완전히 역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창호, 이세돌 전성기 때부터 그게 언제죠? 2000년대 한 초반, 중반 정도인데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한류 자체도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퍼오고 있죠. 한류가 몇 년 안에 망한다는 얘기는 15년 전에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이돌 음악에 특화되었고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몇 년 가지 못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건 약간 한국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제 강중만 교수가 이제 한류의 역사를 책에서 제가 정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진보주의자들이 한국의 이제 단점으로 바라봤던 그 요소들이 한류를 지탱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 우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 이제 아이돌 문화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그 K-컬처 그리고 혹은 이제 K-제조업의 퀄리티를 높여온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부분을 이제 좀 상대화해서 객관화해서 바라보고 이 장점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단점들 뭐 이렇게 산재 사망 사고가 많다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중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게 좀 더 생산적인 고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김성교님의 탈원전 또는 탈탈원전 주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업계가 흔히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공학에 대한 약간 탈정치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거하고 벗어나서 너무 이 정치화돼 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중들은 오히려 에너지 부분의 탈정치화가 저는 조금 가능할 것 같은데 내부에서 보실 때 이 전문가 집단이 약간 탈정치화되는 것이 과잉 정치화에서 탈피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어느 정도 정치화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 국면처럼 탈정치화가 어려울 정도로 정치화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탈원전이라는 아젠다 자체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4년 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원자력을 중심으로 정치화가 심화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탈정치화가 가능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원자력 안에서도 한계의식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탈원전 아니면 원자력 추진에 의해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개방과 시장, 경쟁력, 안전 강화라는 키워드를 얻었다면 아마 원자력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라고 평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주장 자체가 원자력의 확장을 주장을 하든 아니면 원자력의 철폐를 주장하든 과학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각각의 전문가들이 자기가 유리한 숫자들만 활용을 하는 게 에너지 업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원자력이라는 부분들은 사회적 비용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사회적 저항을 하거나 핵 폐기물 입지를 결정하는 그런 비용도 존재하고 핵 연료나 그런 우라늄을 수입하거나 또 건설하는 그런 부분도 비용이 되고 또 금리 조달도 비용인데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모두가 다 자기가 유리한 숫자들만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원자력을 탈정치하는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일단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외부의 컨설팅을 맡겼던 사례들이 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자력도 비용이나 이런 여러 요소들을 원자력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과대표화된 프랑스를 선호하실 거예요. 원자력이 종주국인
75%를 차지하는 그런 프랑스에 맡기고 싶을 거고, 탈원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원자력을 없애고 있는 독일을 맡기고 싶어 할 거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아니면은 그런 영국에 있는 그런 기관에게 할 것 같은데, 그럼 상한가, 중간, 하한가의 어떤 비용들부터 어느 정도 과학적인 숫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 숫자 안에서 일단은 논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게 탈정치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독일, 프랑스 주변에 뭐 스페인, 스위스, 독일, 그리고 뭐 벨기에 그 나라들도 탈원전을 고민을 했었고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네 나라들은 과연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갔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치열한 이게 아주 극렬한 그 분열이 안 생겼는지, 거기서 무슨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리고 참 재생에너지도 강조하셨잖아요. 원전이든지 탈원전이든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재생에너지는 워낙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 에너지를 전공한 게 변화하지 않으니까 한 번 공부하고 오래 써먹으려고 그런 거를 전공을 선택했는데요. 최근에 그 학계에 있는 젊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40, 50대 교수님들이랑 얘기가 안 된다. 너무 빨리 변화하고 최근 정책도 빨리 변하고 기술도 너무 변하는데 50대 이상 그런 세부 디테일한 연구보다는 이제 윗단에서 정리된 부분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연구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학원에 박사과정에 있을 때는 재생에너지가 주류 에너지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중국이 원자력을 되게 많이 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2060년 탄소 중립 목표에서 중국에서 에너지 구성에서 제1의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예요.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가 50%가 아닌 국가들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다 그렇고요. 프랑스도 사람들이 만약에 원자력을 하시는 분들은 프랑스는 원자력으로 50%를 지향합니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재생에너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75%인데 50%를 줄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에너지 생태계가 왔고, 얼마 전 그 미국 그 에너지 부에 있는 연구소에서 태양광 40%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연구소에서 선행적인 연구 결과를 나오고 아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왜 원자력이 과잉 대표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전 세계 전기 구성에서 10%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류 에너지원이 아니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20%의 전기를 차지하고 있고 원자력 산업이 있기 때문에 각 개별 국가마다 원자력의 중요성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말씀을 모두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서유럽에서 탈원전을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배경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원자력은 탄생부터가 갈등의 씨앗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쟁,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력 무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 원자력의 파괴적인 힘을 에너지라는 평화적인 활용을 하겠다고 해서 원자력 발전을 만들었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탈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대적인 움직임, 사회운동, 그러니까 탈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사회운동이 1960년대 전개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뭐 아시다시피 체르노빌이라는 사건이 트리거되는 사건이 됐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평화운동과 탈핵운동이 함께 가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전쟁을 일으킨 정봉국가로서의 반성 의식과 겹쳐서 탈핵 의식이 되게 오랫동안 쌓여 있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는 집권하는 정당에서는 에너지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원자력이 훌륭한 자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탈원전을 자꾸 뒤로 미루는 이러한 전략을 독일도 썼는데 후쿠시마가 그걸 바꾸게 된 거죠. 후쿠시마가 터지니까 원자력을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실행을 옮길 수 있었고, 또 거기에서 사실은 그 이면에는 원자력 산업이 1970년대부터 와해가 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에너지가 원자력이라고 말을 아직도 하지만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상당히 비싼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시장에서 볼 때 그런 자금 조달 측면에서 원자력을 한 개를 지으려면 뭐 30억 달러, 40억 달러, 그러니까 40조, 60조 이렇게 드는데
자금 회수는 뭐 30년, 40년, 50년 걸리고 건설 기간은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지질 조사하다 보니까 15년, 20년 뒤로 늦춰지다 보니 건설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하니까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잃은 국가에서는 탈원전을 정부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는 배경이 있었다고 국민 시민사회에서는 탈핵부터 기저의식에서 있는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데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영국에서 탈원전이나 원전을 선택하는 그런 탈탄소를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걸 10년 동안 했었는데요. 정말 개판어부전이었거든요.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덮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거를 한 국가와 안 한 국가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이라는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지금 정부가 한 2년 동안 했었는데 이것으로 충분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개판 5분전이 되더라도 적어도 10년 동안에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한국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덜 지어봤자 이렇게 중국이 동쪽 해안에 100기를 더 지른다고 하는데 위험도는 여전히 똑같거나 아니면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농담을 해요. 지금 중국이 서해안에 원자력 150개인가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자력 안 짓는다는 게 뭐가 의미 있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원자력이 그렇게 많이 지으면 우리는 의미 없지 않느냐? 편서풍이니까 더 심각하지 않냐?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원자력 산업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산업이다. 왜냐하면 사고가 한 번만 더 나면 끝이다라는 공통의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후에 프랑스가 됐든 미국이 됐든 아니면 뭐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어떤 국가든 후쿠시마급의 사고가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 가려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중국이 독립된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중국이 원자력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가가 없어요. 중국은 에너지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데 석탄을 퇴출시키면 뭘로 할 건데 라고 하면 재생에너지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짓고 있지만 원자력이라는 현실적인 수단을 써야지 전 세계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의 과업을 달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원자력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되고 뭔가 원자력기가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행 단계에 가면은 갈등 국면이 나올 거고 또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새로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패널 분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또 거기에 대한 풍성한 답변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